세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제 가지요. 나름대로 네. 간술인 거예요. 첫째 탄핵, 둘째 중간 평가, 셋째 개헌 이거죠. 그러니까 탄핵은 말 그대로 저는 탄핵 시위를 저 숭례문 앞에서도 하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시위장에 아이와 아내 같이 나가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힘들어서. 그리고 언젠가 그 노 대통령 그 거기서 그 추모제 하는데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그 좌중에 섞이질 못하겠는 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와 이러니까 호응을 해버리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아니 뭐 그런 거고 그 탄핵을 촉구하는 그 집회나 시위는 근데 이거를 그 민주당 내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성급하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늘이 점지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두 번의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최근 세사에. 노무현 탄핵 보세요. 이것은 인너서클 정치권 안에 사람들끼리 하니까 이게 역풍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만 가지고 했죠. 예.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잘 된 결과이긴 한데, 야 이게 그 개밥의 도토리, 그 노무현이란 도토리가 어쩌다가 왕 됐네. 얘 내몰자 해서 끼리끼리 해서 내몰았더니 거대한 역풍이 왔던 그렇죠. 그런 셈이고. 네. 박근혜 탄핵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권 분열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권이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지니까 가능했거든요. 옮겨왔기 때문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탄핵은 이번 총선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의 과정은 TV를 열면 사람 얘기만 해. 지금도 뭐 비서실장 누구 써, 총리 누구 써가 다 헛소리거든. 그 누구 안 치든 다 똑같아. 권력 시스템의 속성의 문제지.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눈 오는 날 눈 치우는 거야. 눈 아무리 치워봐야 세상이 바뀌는 거 없는데 허무한 짓이나 하긴 해야 되니까 맨날 그 하는 거거든.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얘기한 예술의 문화의 기능이 눈 오는 날 눈 치우기라는 건데 그 정치 비평이 다 그 눈 오는 날 눈 치우기처럼 허무하게 일데 없는 일을 매일 해. 매일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에서도 매일 해. 시간은 잘 갑니다. 예능을 이게 또, 예능을 네, 대신하는 예능이기 거지. 때문에. 네. 근데 총선의 실제 배경은 수면과 수위가 있다면 수면은 물아래는 역시 경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의 통치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전두환 시절처럼 뭐 삼재 호황이 왔다면 그렇죠. 네. 이렇게 국민들 이런 판단 경우는 다르죠. 네. 절대로 이런 경우가 안 나요. 아니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내 장담하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권이 192석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럼요. 네. 이건 100% 경제 상황 때문에 그 경제 상황에 겪는 실질 고통도 있지만 더 크게는 중상위 계층들의 불안과 공포가 이 선거에 깊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통령의 신임 여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는 중간 평가에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은 당적 이탈하고 총리를 야당에서 맡아서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뭐 외교만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위 유지를 위한 어떤 방법인데 네. 중간 평가는 이 평가에 의해서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선거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중간 평가로 너 나가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아예 그 전에 탄핵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 카드가 나올 가능성 하나. 마지막 이제 개헌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기예요. 네. 사법부 얘기를 안 했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동안에 왜 검찰 얘기가 없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소속은 행정부나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으로 이해를 하기 재판으로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행위가. 그냥 네. 붙여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냥 일단 그 판사가 존중받아야 될 것 같아요. 판사가. 예, 예. 네. 그래서 판사가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급여도 훨씬 더 높여주고 인원도 좀 더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단 영국처럼 정치 출마 제도는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많은 정치적 판결의 이유는 검사 판사들이 대학 동창이거나 연수원 동기거나 또는 선배인
국힘당 의원과 매우 친한 관계로 다음번에 출마해야지라는 배경 때문에 가정과 벌어진 전제가 일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는 뭐 출마를 영구히 못 시킬 건 없지만 10년 정도 제한은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뜻이 있어. 그래서 검사로 경력을 쌓았어. 그러면 40살쯤에 사직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재능을 주면 아, 적어도 정치적인 거에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음. 10년 동안 뭐 변호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출마 제한을 둬야 된다. 누구는 뭐 짧게 뭐 2, 3년 얘기를 하는데 1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택도 없고 10년 이건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거고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도 시행한 나라도 있고 뭐 피선거권 제한이니 헌법 위반이니라고 굉장히 훌륭한 진짜로 훌륭한 아니 법학자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네, 얘기를 네. 하는데 no 어느 나라나 지역 그 국가 환경에 맞는 무리해 보이는 그 제도는 있는 있다. 법이에요. 네. 예. 우리가 5년 단임을 37년을 한 것도 되게 무리한데 전례 없는 걸 한 거죠. 우리 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주장해서 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냐는데 뭐 그게 맞아서 그래. 역시나 검찰은 기소청으로 분리해내서 경찰을 고도화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조건 마련 그건 음. 이제 다음번에 문제지만 네. 그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또 하나 이 지검장이 아니라 그 뭐라고 불러? 그 직선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직선제. 네.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네. 정말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건강해진 단초가 여야 정권 교체서부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그 검사 동일체라는 인맥이 줄줄이 쫙 있어서 신인 검사 때부터 능구렁이 사익 집단이 돼버리는 이 잘못된 구조. 검사장 직선제하면 그 폐해는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여간 그 사법 체계는 그렇게 바꿔야 되고 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없는 치안 국가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치안 국가의 최후의 치안 국가가 꼭 나쁜 건 아니까 최후의 보루가 될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있어야 강화돼야 된다. 되는데 예. 뭐 신분 보장도 더 강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전두환이 박정희에서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김종필이 맡았어야 연속성을 가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연속성으로 이어졌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보수 정부의 연속성에서 이탈해 있다고. 왜냐? 극우의 목소리 그걸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막 도태우 같은 사람 공천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러니까 자기 죽을 꾀를 낸 거예요. 네. 예. 그건 누가 공천했냐? 윤석열이 공천한 겁니다. 나는 그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었다고 파견 직원이라고.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어쨌든 그 보수 적통의 대우에서 이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윤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내부 분란에 휘말리면서 그게 제일 모두에게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은 닉슨처럼 사임 발표예요. 근데 그만한 이제 인지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 근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있잖아요. 네. 탄핵의 방법, 중간평가의 방법, 개헌의 방법. 제7공학 수립을 위한 네, 개헌의 네. 방법. 개헌이라는 건 임기 단축하려고 하니까요. 이 셋 중에 무엇이든 될 텐데 얼마만큼 그걸 제어하고 막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칠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진보 뭐 이런 쪽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의 정말로 생각 있고 사력 있고 뜻 있는 사람들아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때가 됐다. 이제 바꿔줄 때 됐다. 당신 그 사람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산도 꽤 있고 언제나 국힘 찍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윤 정부 안 된다라는 아주 깊은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요? 네, 네. 많아요. 이건 안 된다. 이재명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경제 재건하고 그리고 다음을 노릴 때가 됐다는 거 당신들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피 흘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또 200만이 거리에 나와서 온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을 재현하지는 말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이요. 그 우리는 아직 선거혁명은 못 치러봤어요.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는 해봤지만 그렇다면 그 동안의 체제 개편은 전부 그 저 시민 항쟁으로 이루어졌어요. 4.19도 뭐 10월 뭐도 하여튼 체제가 붕괴된 게 시민 항쟁을 맞아, 통해서 장애 투쟁을 이루어졌잖아요. 통해서. 네. 이번에 난 200석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선거로 정권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선거로 체제가 개편되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번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하고 저는 간곡하게 많은 게 개편된 7공화정으로 진입하기를 네.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이재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이재명이 있는 곳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조국이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김용민 씨가 지금 뭔가 그 허탈감에 지금 어디 피정 가서 이러고 있어서 아까 전화 왔는데 괴롭습니다 하는데 기운 차리시라. 네. 허탈 속에 이제 한잠 깊은 잠을 자고 다시 운동화끈 둘러매고 소위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네. 딱 해방되고 그 당시 유명한 시인들이 있어요. 김수영 시인 이런 사람들이 시집을 냈어. 정말 위대한 시집이야. 근데 그 제목이 위대해요. 뭡니까 제목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해방되고 그러니까 49년에 그 책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해방되고 이제 무슨 정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해방 정국이라고 하죠. 그러죠. 예. 예. 그 혼란기 겪고 이제 네. 나왔을 때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이게 다들 이제 우리가 내 나라를 갖게 됐고 이제 내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꿈에 막 부푼 것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란 말로 집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선진국 문턱에 딱 올라섰더니 많은 게 어려워. 절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이탈리아처럼 일본처럼 되는 거거든. 언제나 선진국이는 일반 선진국이 되는 그 모습.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면적 개편의 시점에 나라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그런 것. DJ 때 김대중이 제2건국운동 했지만 그때는 시기가 여물지 않아서 구호를 그쳤지만 지금이야말로 제2건국의 목전에 서 있다. 그래서 다들 힘내고 한번 네. 달려보자.